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열어서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사자 최종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상속세 개편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한한령 해제 배경을 알아보고 그 파장을 전망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먼저 기술적인 거 조금 설명해 주십사고 오늘 어떤 순서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네. 지난번 10차 변론기일까지 증거조사를 채 마치지 못한 일부 증거들에 네. 대한 증거조사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단, 그다음에 네. 피청구인 대리인단 각 2시간씩 배정을 해서 지금 최종 변론을 듣고 있고요. 네. 본래 이제 국회 측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냐고 물으니까 1시간 30분, 피청구인 측은 2시간을 예. 얘기를 해서 각 2시간씩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이 양측의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지금 국회법사위원장은 이제 소추위원 자격으로 최종 예. 변론을 하고 이어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래 윤 대통령은 오늘 11차 그 변론기를 시작할 때는 헌재 대신 판정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네. 조금 전 4시 36분경에 네. 대신 판정을 입정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시 반 정도에 이제 입정을 했다 이거죠. 자, 지금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제일 이제 관심되는 건 윤 대통령 발언인데 그건 제가 뒤에 다시 질문 따로 드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어요? 정영훈 대변인. 오늘 전개되는 건 말씀이시죠? 오늘은 사실 크게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합 정리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망라해서 종합 변론을 하는 것이고 네. 사실은 그동안에 충분히 그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 한번 다시 갈무리하는 네.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 보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고기일을 바로 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후 지정으로 갈 것이냐. 예. 고지한다면은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 발언이 뭐가 될지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다른 질문으로 여쭤보고 지금 신영 의원께 지금까지 전개된 거 중에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확 들어오던가요? 저는 사실은 뭐 지난 변론에서 보면은 증인들 출석하면서 너무 이렇게 각게 예. 정말 세분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방하다 보니까 질이 멸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증인들한테 네. 그것을 마치 사실이 아닌 유도신문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모습인가, 끝까지 좀 치졸한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지우기 어려웠고요. 특히나 여러 과정들에서 보면은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증인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형식이었다라는 그 인정을 또다시 한번 했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뭐 사령관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진술이나 조사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비상계엄이 위법했었구나. 대통령이 무리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꼭 탄핵이 돼야 되겠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송영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이 있으면 그 부분 짧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제가 뭐 넘어갈게요. 그렇게 많이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정치 세력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네. 이제 2월 25일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이제 정청래 탄핵소추위원회 어떤 그 진술에 이어서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하냐, 그 진술에 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사실 기자회견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최후 진술에 어떤 걸 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신현영 의원님.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나와서 주장했던 것들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따박따박 또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큰 세 가지 꼭지로 얘기를 할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탄핵이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사변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등 국회 통보 등 이런 절차적인 무시가 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네. 그리고 포고령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나 언론 자유에 침해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고 복귀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도래할 것이다. 빠르게 탄핵 심리를 판결하고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로의 그런 변론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후 진술서를 6필로 직접 준비한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송영훈 대변님,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전망이라기보다도요. 네. 일단 저는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일단 하는 1번 사과는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아, 그 그래요? 부분이 꼭 좀 들어갔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말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이 그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공적 기록으로서 남아야 됩니다. 12월 7일에 그 대국민 담화가 2분 정도 짧은 담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그런 의미였고 이것이 정말 잘못이라는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이제 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과 진심 어린 사과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가 예. 선행이 되어야 예. 그 다음에 뭐 야당의 29번 탄핵소추 발의라든가 그런 뭐 설명을 예산 할수 있다? 삭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순간 그 나머지 얘기들은 전부 다 변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과가 전제돼야 보고요. 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최종 진술에서 꼭 담겼으면 하는 것은 군, 경, 국정원 관계자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이 굴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뭐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국회에도 불려다니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고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다면 사실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보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게 그 미안함을 표현해 주어야 그래야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보수가 보수의 본래 지지 기반을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지금 보니까 송영훈 대변인님은 사과를 되게 중시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사과는 국민에 대한 사과. 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면이 있었다.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 진심 어린 사과 하나. 두 번째는 요번 그 사태로 인해서 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군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인생이 굴절된 분들에 대한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그 이후에 얘기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보수도 결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수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가 결국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는데 그걸 가장 원래 앞장서서 해온 분들은 제복 네. 입은 분들이에요. 네네. 군인, 경찰, 소방. 그런데 그 군인과 경찰을 사실은 이 비상계엄에 관여되게 만든 것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는 네. 진솔한 미안함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과연 개헌 얘기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면 크게 봐서 두 가지 측면인데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개헌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수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구조적인 모순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동안에 보여주신 정치 이력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보였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바라건대 저는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네. 바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야당을 움직여서 개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마치 제1당인 야당이 폭거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력이 떨어졌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일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은 뭐 국회 권한을 만약에 국회 해상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면에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정치가 더더욱이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정말 여야가 너무나 극한에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바라건대 개헌을 얘기하시더라도 겸손한 방식으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진솔한 경험을 베이스로 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었다면은 비상계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야당과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치력을 보이면서 정말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인정할 만하다.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대강 대치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자, 지금 송영훈 대변인님 뭐 개헌이랄지 아니면 어떤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얘기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타이밍을 놓친 결정들을 하신 예들이 꽤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총선 때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문제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임명을 안 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논란이 됐을 때 가장 빠른 시점에 귀국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좀 타이밍이 늦었죠. 이번에도 이 임기 단축 개헌 문제는요. 12월 7일에 원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당에 일만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이죠. 당시 네. 이제 질서 있는 퇴진 TF를 만들어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두 개의 로드맵을 만들었었는데 윤 대통령이 둘 다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12월 12일 그 대국민 담화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 한 2달 전에는 언급이 되고 또 수용을 하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보면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탄핵 심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변론 종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상 많이 늦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타이밍이 늦은 결정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마디만 네. 들으면 저는 사실 12월 3일 날 방송 밤에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뭔가 담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 밤중에. 예.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을 갑자기 선언하시려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 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칭송받을 수 있고 야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워낙에 여야가 극한 대립이고 예산 결정권이나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황금폰 이슈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상 송 대변인. 그래서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시점이 되었죠. 다만 개헌은 이제 분명한 과제입니다. 이번 그 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야당의 29번 줄탄핵을 통해서 이제 6공화국의 헌정이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의지와 결단력의 문제다. 곧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과제다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수용 여부를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에 대해서 저희 당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동안은 헌재 불공정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권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도 그동안 절차적 문제, 헌재 불공정성, 뭐 공수처 수사부터 아주 잘못돼 이랬기 때문에 불복하지 않나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쨌든 헌재가 결정하면은 그것을 수용하고 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독이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위의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법 절차의 측면에서 특히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의 일부에 있어서 적법과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의 문제로 보면은 적정하지 않은 점들은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워낙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 일부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감수하고 간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그 적정하지 않은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이런 사회적으로 엄중한 절차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명시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해온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권 원내대표의 결과에 수용한다는 발언 플러스 지금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절차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좀 완전 미흡한 점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공수처도 그렇고 뭐 헌재도 약간 그런 논란을 야기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죠. 제도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공수처도 생각보다 능력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거는 추후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같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대표의 발언은 당연하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플랜 A는 헌재 탄핵 기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극우 지지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의 사실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최근에 보니 중도층의 지지율이 탄핵 찬성 그리고 진보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권성동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하나의 자각. 그래서 플랜 A가 탄핵 기각이었다 그러면 플랜 B가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는 가동되는 뭔가 조기 신호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탄핵 결과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라는 게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열하고 오히려 폭동 사태 이런 것들이 컴다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송영훈 대변인. 지금 신현영 의원 말씀하신 윤 대통령이 탄핵 결과 승복하겠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까요? 그런 발언? 내용은 최종 진술에 포함이 되는 것이 예. 대단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하죠.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으로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각이 되었을 때 인용을 바랬던 분들이 승복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언명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직무가 정지됐어도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은 공적인 기록으로 남고 디지털 시대에 그 영상과 함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카이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나도 승복할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은 당연하다, 필연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구구 정당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제 부쩍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신문 만평을 보니까 이 중간에 서 있던 저 국민의힘으로 이제 묘사된 어떤 사람을 툭툭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툭툭 밀고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차기 집권 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펙트럼을 더 넓게 빅텐트를 쳐서 여러 합리적인 보수 분들을 아우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요. 제가 민주당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님들 종종 있었고 저 또한 제가 사실 대한의사협회 활동했고 의료계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에서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좌우 이제는 이면의 시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에는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같이 제도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끌어내고 그런 걸로 실력을 보이겠다라는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실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왜 진보당이 또 보수를 선언하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저도 나름 X세대고 MZ세대에 일부 걸쳐 있는 나이로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매우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자, 송영우 대변인님. 자,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규정.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플러스 자, 중도 보수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이런 말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호적까지 파서 중도 침범한다.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참칭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말과 몸이 전혀 붙어있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본인의 정치적 레토릭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과 같이 한국노총 민노총 방문해서는 노란봉투법 우리 당론으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파업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에 아무런 정보값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졌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그 순간부터 본인이 보수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했을 거예요. 그때는 왜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에서 뭐 신지호 전 부총장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도 보수에 대한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잠시 무대 뒤로 빠져 있거나 혹은 당의 노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법안 발의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데 신현영 의원님 탄핵 심판 뭐 차질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자, 뭐 자칫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칫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그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그 헌법재판관을 위한 법이다. 그럼으로써 또 우리 편 챙기냐 이런 빌미를 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 헌재 심판관이 3대3대3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네. 잡았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발의를 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 헌재 임명에 대한 부분, 공수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헌재에 어떻게 증거로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메꿔가는 취지에서의 부분인 것이고 특히 지금 재판관들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는데 그 전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탄핵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한 뭐 선점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요. 2020년부터 180석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를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2020년부터 4년 동안은 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문영배 소장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퇴임을 약 2달 앞두고 네. 이제서야 이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왜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을 만약에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면 그럼 이분들의 임기는 6년 6개월이 되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제도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습니다. 1명은 임명이 됐고 1명은 아직 미임명 상태인데 네. 나중에 국회 의석 분포는 또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 못하고 1명을 추천하거나 뭐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자신들이 추천해서 선출된 재판관이 6개월 더 하기를 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선출에 대해서 쉽사리 합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악용하면서 6개월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제도는 일면만 보고 건드려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추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는 지난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직의 무능과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사 구조에서 족보가 없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이제 와서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못을 많이 한 기관을 오히려 인원을 2배로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폐지를 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난맥상을 해결하는 쉽고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그래서 여권에서는 체포 잘했어 라며 보은 법안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성과를 보니까 매우 빈약하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들에 대한 임기에 대한 그런 연장의 한계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임기 연장 승인 안 해줘갖고 상당히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직이 너무 허술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고 이거의 악순환의 고리에서의 오늘의 결과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설립한 공수처를 못한다고 다 폐지해야 되면 지금
부처는 정부 부처에서 폐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국회가 고민하고 지원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하면 그때는 심판받아야 되겠죠. 무조건 이번에 뭐 보훈이다. 뭐 정치적으로 대가를 친 거다. 그런 비판들은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너무 공수처에 대한 악마가 심해요.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측에서 뭐 식사하고 뭐 반주했다고 해갖고 무슨 잔치를 했네, 술 파티를 했네, 한우를 구웠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공수처를 악마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불이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조사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사실 비효율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서 할 말이 많은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저기 후반부에서 듣기로 하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사이 차간격 좁혀지고요. 또 다시 일직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신갈 분기점에 이동량이 다소 늘었고요. 또 오산에서 안성 분기점 사이는 5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후제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이후 청계요금소 1차로에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에 다소 혼잡하고요. 반대 일산 방향 시흥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여파로 월계 1교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벌써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로 넘어갈라 그랬는데 우리 송영훈 대변인님이 공수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하셔서 지금 그건가요? 중앙지법 동부지법에서 영장 기각된 뒤에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했다 아니면 문서에 모두 유량 문선이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건가요? 것들을 포괄하는 얘기인데요. 예, 최근에 좀 네. 불거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그 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오히려 법관이 더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전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해설을 해오기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앙지법이 원래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잖아요. 공수처 사건에.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기본적인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왜 예외에 해당하는 서부지법을 갖느냐.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적정하지 않아 보이고 전공법이 아닌 것 같고 일종의 꼼수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난맥상들은 결국 왜 생기냐면요.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그것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은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린다고 한들 그 검사들이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또 공수처가 담당해야 되는 초대형 사건이 어쩌다 한번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가서 경험 부족은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옛날처럼 검찰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밖에 못했냐라고 상당한 구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회 문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의 취약함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채찍은 채찍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하면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먼저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정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입니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입니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 신현영 의원님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상속세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세 부분도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앞뒤에 있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권 원내대표가 시장 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배 아픈 거죠. 예, 그리고 뼛속까지 지금 때리는 정말 고통이 있는 건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 못했던 거를 지금 이런 비상계엄 사태에서 제1당의 대표가 들고 나오니까 상당히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다. 상속세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상향 기준이 워낙에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속세 비율이 누진세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제도를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는 상당히 중산층에서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걸 못했고 상당히 시기 질투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괜히 너네들이 진짜 보수면은 재벌집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소수의 그런 재벌, 그런 기업, 이런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는 많은 그런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라 그러면 올바른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하고 여당 때 그런 것들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했던 걸 갖고 여전히 그냥 물귀신 작전처럼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진실성이 없다. 그리고 재벌은 왜 안 챙겨주냐. 그러면은 너네가 뭐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시비만 걸고 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 참 실력 없고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권성동 대표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실력 없고 무능한 여당 그리고 그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정책에 관해서 실력 없고 무능하다는 말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붙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건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상속세부터 얘기를 하면 2024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계속 상속세제 개편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뭐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기재위에서 법안 소위 가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가지고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철저하게 표계산을 하면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속세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상속세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네. 뭐 이재용 회장이나 김정주 회장 돌아가셨죠. 그 초부자들 말고 네. 중소기업에서 이 상속세 부담이 커서 상속을 하면서 상당 부분이 결국 2대째 넘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1대가 혹은 이미 물려받아 상당 기간 경영했던 2대가 3대로 넘기지 않고 사모펀드에 기업을 팔아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상호를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네네. 그러면은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을 마른 행주까지 쥐어짜요. 그러면서 근로자들 일자리는 줄고 새로운 일자리는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 가고 베트남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상속세 문제를 단순히 뭐 배우자 상속공제의 과표를 변경하는 이런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 초부자를 위한 뭐 감세다 이건 아니다. 상속세율도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그 일자리의 문제라는 전체적인 시각을 이재명 대표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네네. 그렇다 신현영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이거는 그냥 반창고식 대안이고 근본적인 이런 개혁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제도로서의 개편이 된다라고 주장하면 될 걸 같고 맨날 이재명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네들의 주장은 뭐야? 그러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심하다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 세제 개편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 많죠. 이거는 뭐 그러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져와서 그동안 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 여러 가지 내부의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한다. 내부에서의 반발을 본인이 극복한다라는 면에서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또 국민의힘이 배 아프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배 아프다. 이재명 대표가 선수를 쳤다는 말씀이 이제 신현영 의원님 말씀이시고 송영훈 대변인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자 그랬을 때는 안 하다가 선거 때 표 계산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판단은 이제 청취자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상속세나 뭐 각종 세제 건드린 거 보니까 지난 대선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게 큰 요인이 돼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마음속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시키면 다음 주제를 못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자, 명태균 특검법.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왜 떳떳하다면 왜 이거를 안 받느냐. 이게 이제 야당 입장. 여당 입장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그냥 장만 버려놓고 진실도 밝히지 못한 채 타격만 준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 신현영 의원님 뭡니까? 아니 드디어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까지 터져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와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뭐 언론사의 단독으로 이런 상황들까지 왔는데 창원지검에서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수사도 안 됐고 뭐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수사 중간 발표로 무마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세훈, 뭐 홍준표 아니면 이준석 여러 굵직한 대선 주자들이 엮여 있는 문제이고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사실 이거는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나서 대선으로 넘어가야 정말 좋은 대선 후보가 나오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많이 있고 특검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낱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송 대변인한테 제가 뭐 이거는 네. 한동훈 전 대표 송 한 사람을 대변인. 위해서 평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여권에서 명태균 씨하고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다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소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뭔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네. 그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도 그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래한 것처럼 400억 원 이상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조금 전에 신현영 의원님께서 이 국민들께서 알고 나서 대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는 전국 스케줄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시켜 놓고 국민들은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왜곡 내지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특검법을 보면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 수사 기간이 60일인데 오늘 당장 통과해서 내일 당장 특검을 임명해도 민주당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조기 대선 투표일까지 수사 결과가 다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것을 대선에서 뗄감으로 쓰겠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이제 만찬회동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자, 개헌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개헌에 대해서 입장 요구하자 이 대표는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기존 입장 일관했고, 자, 당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건데 당 대표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잘못이다라고 김 전 총리가 얘기하자 이 대표가 일부 표현에 있어서 오해받을 만하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컨대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는 한 3번 4번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비명 행사의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히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이렇게 상대방 얘기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들어주는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늘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어떻게 급한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잘 들어줘요. 이재명 상대방 대표가 얘기를. 이제 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선 통합행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김부겸 전 총리 만났을 때도 모두 발언해서 겸허하게 듣는 자리이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거에는 본인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견을 듣겠다. 매우 겸손하게 김부겸 네. 총리한테 얘기하고 아마 그 자리는 한 90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뭐 앞으로 뭐 김경수 그리고 임종석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통합의 행보를 할 텐데 결국에는 선거가 열리기 이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경청하고 그분들이 민주당 내에서의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온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번에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 네. 0.73을 잃었던 부분을 메꾸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내려놓으시고 많이 통합하시고 많이 듣는 그런 자세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한 행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정영 대변인. 왜냐하면은 예.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내에서 힘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부겸 전 총리는 2024년 4월 총선 때도 결국엔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대위원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지금 물론 당선됐습니다마는 양문석 의원, 네. 김준혁 의원 이렇게 막말로 큰 국민적 지탄을 받은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정리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슨 파워가 있나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 내일인가요? 그 이제 신간 출간합니다. 자서전이죠. 자,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치 복귀가 사실 기정사실화 되니까 과연 이게 한동훈의 타임이냐 이러면서 특히 중진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 견제라 그럴까 견제고를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당 보수 후보로서 만약에 대선 열릴 경우에 경쟁력 인정받을지 그 당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간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 아니 본인 책에 왜 넷피셔를 적어놓으셨는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큰 경쟁 상대일 거라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상처를 내고 떠났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때리기 로 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으니까 그 내용들을 지속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63%의 그런 국민의힘의 지지를 갖고 네. 굳건한 뭔가 제대로 된 당대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최상병 특검 발의하지 않고 결국에는 당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도로아미탑을 이재명 비판으로 갔구나. 그런 한동훈 대표가 언더 73을 하든 뭘 하든 세대 교체를 하든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기존에 있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보면서 지금 타이밍에서 안 나오면은 사실 너무 실기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최종 변론이 오늘 헌재에서 있고 그 다음 날로 지금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크게 복작복작하게 경쟁 구도로 가면서 시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뭐 여러 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으로 이미 갔다고 보고 싸움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말씀을 신현영 의원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요. 네. 너무 온건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더 대표가 과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송영훈 왜냐면은요. 대변인은?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네. 입법부와 행정부만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못 채웁니다. 정년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원장 또 임명해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공석이잖아요. 네. 2명의 재판관이 원래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임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입법, 행정, 사법, 헌재, 사권이 다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도 헌재에서 통제도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발의해서 내일 법사위 통과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글피에 바로 공포하고 그 뒤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지금 완벽하게 일극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 내에서 어떠한 견제가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18명 국회의원이 가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이라도 했죠.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8명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하룻밤 만에 해제라도 하시 170석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때 계엄하면 풀지도 못한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런 민심에 비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온건하게 활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077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치를, 대립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보여주십시오. 느낌표. 그래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길이 열리리라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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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수근이는 하루빨리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부전증으로 힘겨워하던 엄마가 의식을 잃던 날, 어린 수근이는 응급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수근이. 엄마를 간호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근이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영재로 인정받으며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지금은 명문대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참고서도 없이 교육방송만으로 공부 중인 수근이지만 불평이나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꼭 엄마에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주고 싶다는 기특한 수근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또 오전에는 충청, 오후부터는 남부와 제주의 대기의 질이 탁하겠습니다. 새벽에 구구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서쪽인 중서부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후 중부지방은 청정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보통 수준으로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도 하루 중 대부분의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합니다.
건조해지는 게 지금 차고 건조한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성격이 바뀌어서 비교적 온화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도에는 1cm 정도의 눈이 쌓이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와 영남 위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주로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등 동쪽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2도 등 영하 7에서 영상 3도, 낮 기온 서울 7도 등 5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해의 먼 바다의 물결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10명이 매몰돼 4명이 숨졌습니다.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마지막 11차 변론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과 사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시간 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최종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레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 기일을 모레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오늘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0.25%포인트 낮춘 연 2.75%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측했던 1.9%에서 더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가구소득에서 노령 유족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우리나라는 20에서 30%대, 유럽은 50에서 8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중국에서 8년 만에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류 금지령이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서 기회가 열릴 걸로 보이지만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더 치밀해져야 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중관계 변화와 그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소장님, 그 한한령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류 제한령이 이제 준말이란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2017년 사드 계기로 이제 중국인들이 그 한국에서 제작된 컨텐츠 그리고 한국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뭐 광고, 출연물 이런 것들 송출 금지를 시킨 것이 뭐 대표적인 거고요. 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중국이 그 비공식적인 행정 명령으로 금지 내렸다. 그래서 금한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죠. 금한령 금지 내렸다. 그 한류와 관계된 걸 금지. 비공식적인 행정명령. 자, 그거는 제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한령으로 제한된 대상은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 게임 같은 이제 콘텐츠 물론이고 화장품과 같은 이제 상품 이런 수출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국내 대형마트 체인 한 곳은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중국 관광객도 또 끊겼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연구소가 추정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한 7조, 많게는 한 12조, 네. 뭐 그런 정도죠. 네. 뭐 그런 정도는 그것은 뭐 화장품, 드라마, 관광, 유통 뭐 다 포함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정확치는 않고요. 그리고 그게 또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요인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화장품이나 뭐 유통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경쟁력의 약화 네. 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냥 같이 쓸어 묻어서 이제 한한령의 피해 이렇게 이제 좀 잡은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까 비공식적인 행정명령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금한령, 한한령 이렇게 발표한 건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막 발표는 안 해도 이렇게 다 퍼질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나 보죠? 그래서 뭐 중국 외교부가 2022년 11월 달에 네. 우리는 한한령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지침을 내리는 방법.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 지연, 허가 안 해주는 거죠. 딜레이 시키는 것. 그다음에 광고 홍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가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 이거 다 금지시킨 거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의 통관 지연 또는 검역 강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광 제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체 관광이 많은데 한국 관광 상품 팔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유통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업에 방금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네. 그런 기업들을 타켓으로 잡아서 이제 뭐 위생검사, 안전검사, 뭐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못 버티게 만드는 한 거죠. 5가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지난해 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거 갑작스럽고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할 만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외교 당국 간엔 관계 개선 위한 물밑 협상 오고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것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 급해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봉쇄를 하다가 풀어놨더니 경기가 안 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수를 관광객을 통한 소비 증가 그 목적이 가장 컸고 또 이제 그게 또 하나는 뭐 우리만 그렇게 해준 거냐 그럼 네. 특별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외에도 뭐 많은 나라 아시아 9개국, 유럽 20개국을 무비자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과 어떤 그 1대1의 협상 때문에 해준 건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한령이 금한령이 풀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중국 측에서 문화사절단이 방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계기 뭐 가능한데요. 네.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겠지만 미중의 3차 전쟁이 한중 간의 어떻게 보면 교류나 네. 이제 긴장 완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년에는 뭐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월달에 그 외무부 장관 회의도 있고 또 네. 10월 말에는 아펙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 이제 거기에 한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들로 많은 부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의 긴장, 거기서 이제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또는 편 나누기, 예. 그게 일환이 이제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편가르기의 어떤 맥락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문화사절단 방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문화사절단은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APEC 준비기구 산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우리가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기구가 있는 것은 맞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나 뭐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준비기구 안에 있는 어떤 부처 부서 같은 걸로 봐야 그래요? 되고, 예. 지금 우리가 뭐 한류의 그 어떻게 보면 뭐 한한해양 해제에 굉장히 조금 들떠 있긴 하지만 그 소스가 말씀하신 아펙 그 산하의 준비기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한한령의 근본적인 인허가 기관은 우리로 치면 문공부 같은 거죠. 문화부 같은 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해당이 되는데 그 두 기관은 전혀 언급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 기관에서 이제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뭐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아펙의 준비 기관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이 있냐에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렇군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는 그 취지로 저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아직 그 현실이 오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본격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펙 산하의 어떤 기구 그 준비 기구에서 한 거니까 어떤 문화부나 외교부 차원의 부처 차원의 뭐 대변인이나 뭐 장관이나 누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는 단서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좀 본격화돼 가지고 활발해진다면, 자, 일단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지난 8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한류 콘텐츠와 게임, 뭐 K-뷰티 비롯한 유통 분야 중국 진출 이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소장님 보시기에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된다면 가장 커다란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 영역은 어떤 겁니까? 뭐 6개가 있는데 게임이 제일 크죠. 게임이요? 그래서 예. 이제 컨텐츠는 드라마, K-팝, 공연 3개가 있고, 네. 이제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K-뷰티, 유통, 뭐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게임이 그 드라마나 공연보다도 더 큰가 보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최대의 핸드폰 가입자 또 인터넷 가입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네네. 마켓이 지금 무지 큰데, 네. 그러나 이제 요것들을 봤을 때 두 번째로는 K-뷰티일 수 있어요. 네. 화장품인데, 문제는 화장품이 최근 4년 동안에 우리가 거의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네. 브랜드를 잊어버렸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K 그 연예 관련되는 부분은 이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게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홍콩 시위에서도 봤었고, 네. 중국으로서는 정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촛불 시위, 광장 이거 갖고서 대통령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이제 그 컨텐츠, 공연물,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네. 아무 제한 없이 오픈을 그대로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나 그냥 K-팝이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갖고 그럴 올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뭐 예. 이제 베이징, 상하이 가서 공연하고 예. 또 중국 위성 방송들이 한국 콘텐츠를 뭐 이제 경쟁적으로 수입해서 가는 이런 것은 아마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까 저 잠깐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게임이 제일 클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의 게임 시장이 우리 돈 한 178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근데 그 규모 차이가 거의 나지도 않아요. 비슷한 규모예요. 자, 게임 업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세계적 경쟁력 갖췄다 이런 평가 사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이제 만약에 그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면 좀 이렇게 시장 파이를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전제 딱 하나인데요. 네. 그 판호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려면 네.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 시장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림의 떡이고 네. 이걸 몇 개나 열어주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네. 아펙의 준비 재단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화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피셜한 얘기가 없다고 하면 이건 몇 개 해줄지 모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열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뭐 게임들 많은 부분은 싸움하고 뭐 이러는 건데 네. 폭력 안 되고 성적인 건 안 되고 또 이제 사상에 관한 건 안 되고 이거 다 걸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격투기나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더라도 네. 그걸 핑계로 해서 이걸 걸러버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여전히 중국 시장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뭐 그것은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중국 시장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제 행정적인 레드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행정적인 레드테이프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스치듯이 짧게 말씀하고 지나간 게 이제 뷰티, K-뷰티인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실 외국만을 타겟으로 겨냥해가지고 우리 저 사업을 하는 K-뷰티 그 화장품 업계 업체도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시장에서도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화장품 업계도 기본적으로는 희소식일 겁니다. 근데 화장품 업계 전망은 아직은 또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뷰티에 대한 뭐 그런 자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이에 중국의 화장품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명품 화장품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는 중국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로 쳤을 때 제 화장품 미제다 일제다 그러면 됐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한국제 화장품이면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브랜드냐. 중국도 드디어 화장품에서는 브랜드 약간 고급화됐다. 선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브랜드를 못 심으면 안 되는데 과거처럼 중소업체들이 대거 들어가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 네. 자, 또 관심이 이제 관광 분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풀리게 될지 아마 관광업계 같은 데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뭐 요식업계 다 있잖아요. 다 기대를 할 텐데 국내 패키지 관광업계, 면세점 업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체 관광을 어느 정도로 풀 거냐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석의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히려 한한령의 컨텐츠 해제보다는 관광객을 풀어놨을 때 그래서 코로나 전에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을 1억 6천만 명이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한국에 뭐 한 500만 정도 관광객이 온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좋고 그다음에 그 대신 그 예전 같았으면 한국의 에루샤 명품점에 가지고 가방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싸주세요. 네.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국내 면세점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해남도에 뭐 서너 개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면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제 고급 면세품의 대량 구매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의 소비보다 조금 더 높은 소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 사이에 했던 이제 K 관련되는 뭐 이제 먹거리 또 화장품, 패션 이런 것들 정도가 아마 중요한 구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관광객, 화장품, 패션. 자, 그런데
8년이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류가 중국에 다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뭐 우려랄까요? 조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자, 그동안 중국 내수 시장이 뭐 자체 컨텐츠 엄청나게 키워왔고 유통망, 온라인, 모바일 중심이 빠르게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8년 만에 그냥 중국 시장 열렸다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다른 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판이 완전히 엎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폐쇄를 하면서 중국은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품 대리점 200개 만들었다 500개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망하죠. 우리도 온라인 위주로. 그래서 이제 유통망하고 커머스가 중심이지 오프라인 로드샵은 중국에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더욱 그렇다. 중국은 가장 이제 그 발전을 했죠.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중국을 안 가본 사이에 중국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맨 앞단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 맨 처음 듣는 얘기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네. 근데 중국에 소매치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밖에 못 나가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핸드폰으로 다 되지 무슨 지갑에서 카드 꺼내고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구별은 여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외국인인, 현금 없으면 중국인.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그 뭐 정말로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갔기 때문에 구매는 전부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트렌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그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서의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는가를 이걸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약하죠. 네. 자, 한국의 기술 수준이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당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또 체제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한한령 이제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면 좀 풀리다가도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전면적인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이란 체제에서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 아까 뭐 레드테이프 얘기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이게 투자 고려할 때 항상 우리가 상수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지금 미중이 하죠. 미중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핸드폰, 자동차, 화장품, 뭐 마트 다 뺐지만 특이한 것은 테슬라는 여전히 공장 돌리고 있고 GM4도 여전히 공장 돌리고 있고요. 이 핸드폰 우리는 철수했지만 그 아이폰은 이건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여전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한국의 경쟁력이 문제지 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테이프이 붙든 뭐 하든 간에 그게 그 세계 최고가 되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먹힌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행정적인 조치에 가장 취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제품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 들어가야지 없는데 풀렸다고 들어가면 그것은 아마 지옥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10월 그 에이펙 정상회의 말씀도 잠깐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하는데 주로 아까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뭐 관광적인 부분이라든지 뷰티라든지 패션 요 정도 부분에 아마 저 초점이 맞춰질 거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엔 좋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금액이 뭐 몇십 조가 되냐 그런 거 우리가 중국에 뭐 천 몇백억씩 파는 건데 그래서 오는 빌드업이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빌드업 단계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터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이제 증시로부터 불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만약 해보면은 아마 그 금액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약간 중국을 혐오하는 듯한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탄핵 반대 시위 과정에서 뭐 중국에 대한 음모론일까요? 이런 게 좀 퍼지기도 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뭐 그것 뭐 관련한 법안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반응을 내놨나요? 그래서 새로 중국 대사가 부임을 했는데요. 네. 다빙 대사가 2월 19일 날 우리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네. 이제 협중 정서 조장하는 음모에 대해서는 이건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의 불만을 사실 얘기를 한 거죠. 중국 대사가 얘기했군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또 반면에 협중 정서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뭐 그쪽이 뭐 우리 쪽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서로 간에 약간 뭐 자극하고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는요. 네. 이건 철저한 이해관계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 번도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세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수교한 이후로 30년 동안 2022년까지 무역 흑자를 만 6, 7천억을 봤어요. 네. 근데 23년, 24년 다 이제 적자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뭐 중국에 어마어마한 무례함이 있었지만 거기다가 돈이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협중 정서를 더 가속화시키는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돈 되면 누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죠. 우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몇백억씩 이제 우리가 흑자를 냈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한중 관계가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한중 관계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뭐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돈의 문제고 경제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상호 이익이 좀 많아지면은 서로 관계는 돈독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소원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탈중국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작년에도 수출 1위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중국을 이제 뭐 그 경시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수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한한령 해제로부터 한중 관계 개선 문제까지 이제 두루 조금 짚어봤는데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중국 경제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 설정의 첫 단추는 어디부터 꿰야 되는지 어디부터 찾아야 합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 경제학으로 보지 말고 네.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된다. 실리 경제학으로 봐야 그래서 된다. 우리 그 가파드 대부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예. 돈을 앞에 놓고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돈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적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오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제 이해관계, 돈의 관계라고 보면 네. 우리로서는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리 없이 이제 정서만 먼저 앞세우는 것은 돈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정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도움이 안 된다. 서로 간에 어떤 실리를 쌓아가고 상호 이익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자세한 사고 내용 전해주시고요. 인명피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 세종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에 교각에 올려놓았던 콘크리트 상판 4-5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하고
맞고 매몰됐는데요. 결국 4명은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6명 중에 5명은 중상이고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에서 안성 구간은 오는 2026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 주변은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뭔지 지금 나왔습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이 파악 중인데요. 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인부 외에 다른 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감식과 사고 현장을 촬영한 목격자들의 영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사고를 피해서 가까스로 현장을 지나갔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상판 여러 개가 가운데부터 역가약처럼 축 처지면서 5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고요. 마치 대포 소리 같은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붕진 가루가 뿌옇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연기가 나서 불이 난 줄 알았는데 연기가 거치고 난 자리에 다리가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붕괴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교량 상판은 집으로 따지면 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리 기둥 위에 올리는 작업은 상당히 위험하고 까다로워서 조금만 삐끗해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가 좀 제대로 됐는지, 또 설계가 잘 됐다면 이게 과정대로 작업 순서가 잘 이루어졌던 건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같은 여부들을 좀 따져보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붕괴 사고에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공사 책임이 이제 커 보입니다. 시공사 어떤 회사입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회사가 작년에도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외벽이 기우면서 상당히 심각한 하자가 좀 발생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해 5월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전남 무안군에 있었던 아파트였고요. 그럼 네.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 1위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대형 사고의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석 달 만에 오늘 또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시장 예상에 부합하긴 했습니다. 이제 네.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지난달에도 아마 금리 낮출 거야라고 했지만 지난달은 사실 이제 뭐 동결이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분명히 낮출 거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낮춘 거죠. 네. 인하폭은 0.25%포인트였는데 이렇게 인하 단행하면서 연 3%였던 기준금리가 2.75%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3년여 만에 통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금리 내리고 지금 이제 4개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 차례 금리를 낮춘 겁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게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43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은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 낮춘다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악재가 쌓여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라도 좀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와 투자, 내수라도 살려야 경제 하강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수라도 살려야 민간 소비 투자, 경제 하강 속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 판단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울러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 잡았습니다. 얼마나 낮췄습니까? 이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이제 당초에 올해 경제 성장률 1.9%로 제시했었는데요. 네. 지난달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2월에 원래는 이제 전망 수정치를 내보내는데 이제 지난달 좀 이례적으로 미리 좀 예고 메시지를 날렸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뭐 1.6%, 1.7% 정도 선으로 낮아질 수도 있어라고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다시 공개한 수치를 봤더니 이거보다도 더 낮게 1.5%를 제시를 했습니다. 와, 많이 그러니까 낮아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전망치 1.9%에 비해서는 한꺼번에 0.4%포인트나 낮춰 잡은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었죠. 가령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뭐 관세 정책 상당히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고요. 또 뭐 계엄 이후에 국내 정치 불안 때문에 내수도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반영했을 때 국내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도 훨씬 안 좋다 이렇게 본 거고요. 뭐 작년 전망치가 내년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1.8%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이렇게 전망치 계속 내려잡고 있는 게 한국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내렸고요. 뭐 해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전까지 한 평균으로 보면 한 2% 정도 성장률 전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 전망치가 1.6% 선으로 수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1.6% 성장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재정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통화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게 뭔가 이제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같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사실상 통화 정책 하나로 좀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하는 총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성장률을 높이려면 재정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 추경은 뭐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해야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낮추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럼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우리가 1.75%포인트 이번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더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도 워낙 높아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 오늘 이제 이 총재 발언을 보면 이번 금리 인하 포함해서 연내 2, 3회 더 인하할 수 있다. 2, 3회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거 포함하니까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만 이제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할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도 되게 연준이 신중하던데 그래서 미국과의 차이도 이제 아마 고려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법원 판결입니다. 이른바 미국 원정 출산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이중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이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재판의 원고인 A 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A 씨의 부모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한국 국적자고요. A 씨 모친이 이제 2003년 7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한 달 반가량 머물면서 A 씨를 낳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는데요. 이중 국적자가 된 거죠. 근데 성인이 된 A 씨가 이제 지난해 2월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입국은 A 씨가 서약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A 씨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게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A 씨도 여기에 대해서 모친은 이른바 원정 출산한 게 아니다.
당시 미국에도 2년 이상 머물렀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말에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출입국에 손을 들어준 것이 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번에 보도가 된 겁니다. 네. A 씨의 주장대로 이제 모친이 A 씨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다면 우리 법상으로 장기 외국 체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장기 법원이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그러면 왜 이 장기 외국 체류에 만약 A 씨 주장이 맞다면 장기 외국 체류에 해당하는 건데 왜 A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A 씨 모친이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띄엄띄엄 미국에 머문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네. 출산일을 딱 포함해서 앞뒤로 체류한 기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2년을 넘어야 장기 외국 체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른바 원정 출산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에 뭐 좀 연고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띄엄띄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출산 시점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한두 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전형적인 원정 경우들은. 출산으로 본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장기 외국 체류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이번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일을 포함해서 2년 연속 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원정 출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출산일 포함해서 2년 연속 쭉 거주한 장기 거주가 아니라면 이중 국적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국적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의 간사 살인 사건. 이 사건 전모가 2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사건은 2004년 8월 9일 날 발생했습니다. 네. 영월군 영월읍의 농민의 사무실, 농민조합 사무실인데요. 여기서 41세의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상태가 사실은 매우 참혹했는데 네. 둔기와 흉기가 같이 그리고 여러 부위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실혈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월 농민의 간사 피살 사건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40대 초반의 남성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던 그 사건입니다. 200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정도 된 21년, 예. 사건이네요. 자,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님 당시에 현장에 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증거라가 있다고 보아도 되는 거지만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요? 보통 증거라고 하면 지문이라든가 네네. 뭐 DNA 이렇게 생각인데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족흔이라고 하는 족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 족적이 보통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샌들, 여름이었기 때문에 샌들이었는데 그 샌들에 조금 일반적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왜 이게 그 샌들을 신은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냐면요. 네. 샌들에 피가 안 묻은 상태의 샌들 자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피가 묻은 샌들 자국이 덮여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피가 묻은 상태에서 그걸 밟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일 수밖에 없는
적어도 범인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샌들에 대한 족흔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추적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족흔이라고 하는 운동화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다 있습니다. 예. 거의 모든 브랜드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발바닥 면적에 압력이 지는 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서 걷는 사람의 마모도를 다 데이터베이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족흔 정도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때의 그 족적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라고까지는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꼭 그 사람 거라고 보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게 관련은 돼 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은 했는데 이 족적이 그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이 20년 만에 이제 증거로 활용돼서 범인을 잡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족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유력한 용의자가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딴 데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딴 데 있었습니다. 딴 데. 영어는 동강이지 않습니까? 동강. 동강에 그 가족들이랑 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수사를 하면 수사팀은 그 탐문조사팀이 있고 이거 증거 분석팀이 있고 또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탐문은 막내들한테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경험이 좀 그러니까 탐문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탐문이라는 게 어떤 용의자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 용의자에 대한 탐문을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보자들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탐문부터 하고 연치가 쌓이면 다음 당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그 공간에 지름길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 시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시간 계산.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오고 시간 계산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사실은 몰랐다고 해야 돼. 몰랐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사실 안타까운 거죠. 제대로 챙기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뭐 큰 길로 이렇게 대로변으로 가는 것만 시간 계산하고 이게 뭐 우리가 쇼컷이라 그러나요? 지름길로 가는 그렇죠. 시간 계산이 잘 안 된 거군요. 그거랑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찍었던 사진의 시간 그 사진 옆에 보면 시간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가 있고 족적도 같았는데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뺐는데 10년 뒤에 재수사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저 사람 용의자 이런 식으로 돼갖고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 거죠. 시간 부분이 구멍이었군요. 쉽게 말해서 시간 부분에 그 판단을 한 게 구멍이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 막 과학 수사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꼭 어떤 과학 수사적인 그런 요소만 가지고 못 잡은 건 아니네요. 이 케이스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생해서 잡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명확한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명확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족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가 쌓여갖고 훨씬 더 많은 보강 증거가 있었다. 자,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학 수사가 많이 진전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모든 브랜드 유명 브랜드부터 덜 유명 브랜드까지 다 그 족흔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떤 만약에 용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쪽이 많이 다르면 그런 데이터까지 이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단한 건데 그렇다면 20년 전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과 지금 수사 방식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체계적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저 조금 불비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수사 기술도 발전했지만 시스템 체계화됐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놓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여간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그걸 이제 함부로 막내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표현은 막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막내한테 시켰어도 고참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예. 현장 기자가 있고 데스크가 있어요. 데스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데스킹이 안 됐던 거죠 그때도.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살인 사건 돌아가서 살인 사건 수사할 때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 묻은 그 흉기가 있다면 가장 직접적 증거겠지만 족적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진술이나 알리바이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볼 텐데 자 증거 능력이 이거는 정말 가장 센 거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지문이죠. 지문이요. 예. 그리고 지문 이전엔 DNA죠. 근데 아직까지 DNA가 지문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NA는 사실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이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네. 범행 도구에 묻은 지문이면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그렇군요. 더 확실한 건 중간에 CCTV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부차적인 아까 말씀드린 건 족흔이나 그 박기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립니다. 그 순위에서 좀 밀리고 자 살인 혐의 받는 용의자 과거 방송에 나와서 오랜 시간 용의자로 의심받아서 힘들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어떤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통제된 형태의 면담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이런 소리는 사실은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요. 의심은 받을 뿐이죠. 자 경찰에선 수사 쪽이 이제 압수수색하고 다시 샌드를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걸 피고인이 버린 걸 증거 인멸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 샌드를 버린 동기가 있었다고 분석을 한 건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샌드를 해고 돌려줬는데 잘못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샌드를 돌려줬는데 이 사람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재판부에서는 봐. 왜 버렸어? 그것도 확인했으면 내 거 아닌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다고 하면은 이거는 명확하다. 말하자면 이것이 혹시라도 불비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실은 심증을 굳히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샌들이요? 예. 왜냐하면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 재수 없어 이러고 버릴 수도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확인을 했겠죠. 이거 내 게 아닌데? 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랬다면 이거는 좀 상당 의심받을 부분이 높다는 상당히 거죠. 많다. 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범행 동기 그러니까 그 피고인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지금 뭐로 파악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동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동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용의자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치정관계 말하자면은 물론 이건 이 피고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라든가 검찰 쪽에서는 한 여성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된다. 그래서 일종의 치정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 상흔 자체를 봤을 때도 공격이 매우 참혹한 걸 봤을 때 그 치정 관련된 방식의 공격이다. 강도는 아니라는 건 확실했거든요. 강도라고 하면 그렇게 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훨씬 더 이게 입에 담기는 뭐하지만 참혹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게 많이 반영이 됐다. 특히 이제 목을 많이 찌른 것은 그 감정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물어보면서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말을 욕이겠죠. 그런 걸 하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을 범행 현장을 보면 범행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그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걸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범죄 재구성이라는 거. 그래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상흔의 순서를 재구성하면은 동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둔기가 먼저 사용됐고 흉기가 먼저 사용됐는데 희한하게도 복부에 2번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2번 찌른 건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일종의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렇게 표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사실은 이것은 명확한 치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무기징역 선고했다 그러는데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일세 다 부정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니 범행 자체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2심에서도 더 명확히 좀 볼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했으면 모르는데 본인은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2심에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샌들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은 동기 문제가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기 기소하는 쪽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 둘이 사귀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있고 그 조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직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예.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몇 년 전부터 이제 부산 다방 여정업원 살인 사건,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 수사의 승리인가요? 아무래도 DNA 부분에 대한 분석이 많아지고 DNA 분석. 지문 분석이 조금 쪽지문 분석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더 명확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초기 수사신들이 좀 실수했던 부분들을 경찰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수도 발전했지만은 그때 약간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사건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사실은 좀 실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런 사건들은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못했었죠. 거기에 과학기술적인 거 플러스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인정하고 과학기술 업그레이드된 그 부분을 적용해서 밝혀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현식의 골목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